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대기업, 공기업 누적 합격자 수 무려 6만 9천여 명을 배출해낸 취업교육 사이트 1위, 최다 수강후기 1위, 온통 1위 행진을 하고 있는 위포트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할 위포트의 MC 김민솔이고요. 오늘 또 저와 함께 해주시는 오늘의 주인공이시죠. 삼성 합격자만 무려 1,500여 명을 배출해낸 합격왕 찐천재 우리 홍기찬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홍기찬입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정말 많은 분들이 막 댓글 남겨주시고 인사해주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어서 오세요. 지금 시기가 이제 삼성 면접이 얼마 전에 종료가 됐죠, 쌤. 그리고 이제 하반기 채용 시즌도 슬슬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 정말 열심히 달려오신 우리 취준생분들께 수고했다라고 한마디 해주시죠. 인적성 공부하고 면접 대비하고 PT, 또 코로나 시국 등등 많이들 고생하셨는데요. 지원서를 많이 안 낸 구직자들 제법 되거든요. 그분들은 사실 좀 분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탈락의 원인이라고 저희가 라이브 방송에 타이틀을 걸어놨는데 떨어진 이유가 도대체 무엇 때문일까? 그리고 지금은 또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게 12월이잖아요. 이제 11월 끝났어요. 그래서 다음 시즌 대비도 어느 정도 하셔야 되니까 내가 이번 시즌에 뭘 잘못했을까? 그 다음에 다음 시즌에 재도전 또 다니면서 쓰는 친구들도 있으니까 그럼 내가 또 부가적으로 어떤 걸 공부해야 될까? 그걸 좀 이번 라이브를 통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저희 타이틀이 2022 하반기 탈락의 원인을 분석하는 라이브이기 때문에 저 정말 아쉬운 결과 있었어요 하시는 분들은요. 1시간 귀 기울여서 여러분들이 원인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저는 이제 막 취업 준비하는데요. 그런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또한 지금 이 시기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가 중요하죠, 선생님?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우선 첫 번째 놓치지 말아야 되는 건 이번 주에 삼성 면접 최종 합격 발표가 날 거거든요. 그러면 우수한 인재들이 떨어졌으니까 그 우수 인재들을 뽑아가기 위한 기업의 채용이 올라올 거예요. 그 다음에 다음 시즌을 바라본다? 그러면 3월에 공채가 시작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수시 공채가 이제 2월 달에 바로 스타트가 되거든요. 그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2달 정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짧은 시간 동안 장기 교육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 또 헛다리 짚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강의 좀 들으시고요. 과연 나는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이렇게 느끼는 시간.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쓸 기업이 있다는 걸 놓치지 말고 그 다음에 짧은 시간 동안 준비해야 될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홍쌤의 강의를 들어보시죠. 내가 서류에서 떨어진 이유가 뭘까라고 많이들 여러분들 지금 좌절하고 또 힘들어하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좀 정리를 해 드릴 테니까 한번 듣고 따라와 보세요. 여러분들 다 여기에 이제 해당이 됩니다. 취준생들의 불편한 진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아마 여러분들 이건 지금 공개 라이브니까 부모님들도 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취준생들은 자소서를 많이 내지 않습니다. 이게 정말로 미스테리한 현실인데요. 이게 저는 왜 그럴까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도대체 구직자들은 왜 도전을 하지 않느냐. 이게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요. 그냥 숨는 거예요. 근데 이게 아니 왜 숨지? 이게 너무 용기가 없는 거 아니야? 바보 아니야?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저는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이 취업과 부동산이 상당히 비슷하거든요. 정답도 없고요. 그러면 답도 이제 개인마다 맞춤 자산들이 다르니까 의사결정이 힘들죠. 그러니까 직장인들은 회사 생활하느라 힘들어요. 그런데 지금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면 이게 상당히 어렵죠.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한 10년 전에 제가 부동산 처음 공부할 때 그때 삼성 다니고 있어서 일도 굉장히 바빴단 말이죠. 그런데 투자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구직자도 있을 거예요. 제가 성격이 꼼꼼하거든요. 그럼 다 알아야 돼. 뭐 양도세도 알아야 되고 취득세도 알아야 되고 뭐 상권도 분석해야 되고. 그럼 이것들 하나하나가 다 인고의 과정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나중에 저도 힘들어지거든요. 그럼 제 스스로 탈출구를 찾아요. 아, 하락장이네. 그럼 이제 안 사도 되는 거죠. 하락장일 때 더 공부해야 돼요. 왜? 대세 상승장이라고 하면 내가 그때 공부해야 진짜 내가 살 수가 있잖아요. 취준생들도 똑같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학생이죠. 그동안 내가 뭐 공학 공부하고 학점 관리하느라 힘들었고 마케팅 관련된 공모전 나가느라고 팀플 하느라고 고생해 왔어. 그래서 이제 취업이라는 걸 내가 해야 되는데 이거는 전혀 나한테 미지의 영역이죠. 그러면은 직장인들이 투자하는 걸 꺼려하듯이 학생들도 취업하는 건 당연히 생경하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취준하기가 힘들고 그게 또 싫으니까 어디로 요즘 많이 빠지냐면 교육장으로 많이 갑니다.
제가 사피에서 강의하는데 그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훌륭한 삼성에서 진행되는 소프트웨어 관련된 교육 과정이거든요. 근데 저도 교육장에 가보면 물론 그 좋은 교육을 받으면서 IT 개발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져야 될 구직자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 내가 그냥 문과고 나는 코딩에 뜻이 없고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코딩 자질이 나에게 없다? 그런데 1년 동안 진행되는 교육을 받고 나서 내가 과연 IT 개발자가 될 거냐? 이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미 나는 졸업을 했고 주변에서 물어본단 말이죠. 기찬아, 너 요즘 뭐해? 나 요즘 백수인데?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잖아. 그런데 나 삼성에서 진행되는 IT 교육과정 받고 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아주 튼튼한 방패막이 생기는 거고 이거 가지고 또 1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말은 모든 교육이 안 좋은 거 절대 아닙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이 교육이 나에게 취업에 도움을 주는 교육과정인지 잘 따져봐야 되는데 그게 아닌 상황에서 장기간 진행되는 교육을 받게 되면 오히려 내가 더 멀어질 수도 있다. 요거를 좀 인지하시고요. 그거에 맞춰서 빨리 투자를 하고 빨리 취업이 되는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도전 안 하는 이유가 뒤에 숨어서 취업 못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좀 선의의 피해자들이죠.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무지 때문에 도전을 못하는 거죠. 자, 지금 제가 두 가지 회사를 한번 설명드릴게요. 한솔아이원스라는 회사예요. 한솔아이원스라는 회사가 있고 조선내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자, 이건 제가 이 회사에 꼭 가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잘 들어봐요. 한솔아이원스는 한솔에서 최근에 인수한 반도체 세정장비 장비사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한솔이 범삼성 계열이죠. 그래서 범삼성 계열에 편입이 된 반도체 장비를 만드는 우리나라 장비사고 매출도 영업이익도 500억 정도? 매출도 지금 한 2천억 가까이 될 거예요. 조선내화는 내화자 아마 아는 친구들은 알 텐데 우리나라 내화물 항상 1등이고요. 포스코의 1차 벤더입니다. 그러면 이 양사에 지금 제 2명의 학생이 면접장에 갔는데 한 명은 국숭세단 재료 전공이고요. 한 명도 수도권 대학에 있는 재료 전공자들. 학점은 한 3.7 정도 돼요. 둘 다. 한 명은 삼성 서류 붙고 나서 지사서서 안 됐고요. 한 명은 반도체 공학 이력이 없어서 삼성 서류부터 안 됐고요. 둘 다 하이닉스는 안 됐어요. 그러면 이 친구들이 궁극적으로 나의 목적은 선생님 저 하이닉스 가가지고 연봉 1억 원 받을 거고요. 삼성전자 가서 동일한 연봉으로 메이저 기업에서 일을 하고 싶은 꿈이 당연히 있죠. 그러면 꿈에 다가가야 되는데 학교 때문에 하이닉스 가기가 쉽지 않고 학점 때문에 삼성을 뚫기가 쉽지 않아요. 그럼 이 친구의 차선책은 어디죠? 이 두 개 회사의 면접장에 가야 되죠. 실제로 지금 면접 보고 왔거든요. 제 학생들. 자, 한솔아이원스에서 내가 일을 하게 되면 장비사에서 현장에서 나가는 CS 업무가 아니라 장비 연구 개발을 내가 하게 되죠. 그러면 재료 전공했던 친구들은 소자와 공정은 알지만 장비 내부적인 구성 요소를 전혀 모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빅5라고 얘기하는 이 내년 상반기 때도 여기 채용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ASML, M리서치, AMK 같은 외산 장비 회사 메이저급. 그럼 여기가 LG전자보다 더 위급인 포지션인데 거기를 갈 수 있는 자양분을 내가 만들게 되고 그 다음에 내가 장비사에서 업무를 경험하게 되면 현재 내가 재료 전공인데 스펙이 약하기 때문에 공정기술 아마 공대생들 알죠? 이번에 공기서합률 굉장히 낮았어? 그럼 여기를 내가 못 간다. 그런데 내가 한솔아이원스에서 장비사 연구개발을 진행하게 되고 재료 전공자라서 내가 공정과 소자를 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번에 다음 시즌에 DS 설비 도전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조선내화는 반도체는 아니죠. 내화물 만드는 회사야. 그런데 비철금속 관련된 합성, 그 다음에 생산 현장에서의 업무적 경험을 이 두 친구가 쌓게 되면 반도체 다음으로 좋은 2차 전지. 그럼 2차 전지 필드에 이 친구들이 생산 기술로 도전하게 됐을 때 제조업에서 진행되는 업무 과정을 알게 되면 또 좋은 강점이 되는 거고 반도체가 장비하고 IDM만 있는 게 아니잖아. 재료 기업들이 있죠. 동진, 동우, 서브레인 같은 회사들. 그러면 그런 기업에 갈 때도 비철금속 관련된 생산 기술에 대한 공학적 경험을 갖게 되면 얼마나 좋은 무기야. 결국 뭐냐면 이런 좋은 기업에 여기서 좋다라는 건 여기서 내가 천년만년 머물 것이 아니라 이 회사 담당자들 보면 안 되겠지만 이거 찍고 지금 좋은 데 가야 되는데 그 도전에 있어서 아주 좋은 디딤돌이 생기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회사를 지금 모르거든요. 그러면 도전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정리를 하자면 뒤로 숨는 여러분들의 본성이 있어요.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 껍질을 깨야 돼요. 두 번째는 모르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고 있는 이공계가 비정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모르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는 학습 의지, 이 두 가지를 우선 좀 이해하시고요. 다음 때 제가 직무 관련된 부분도 두 포인트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러분 탈락 원인 탑3 질문이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과 함께 팩트 체크하고 여러분들과 Q&A 시간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질문 보여주시죠. 이력서에 직무와 관련성이 적은 경험을 적으면 탈락한다. 이 말이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선생님, 사실인가요? 탈락의 포인트가 서류 단계가 아니라 면접이 될 때도 있다는 거죠. 지금 예를 들어 내가 지방대 사립대를 나왔고 전기 전공인데 전기기사 자격증이 있고 한국사가 있고 커말이 있다. 그래서 이번에 삼성 도전할 때 어디 있었어요? 글로벌 인프라 반치 총괄의 패실리티 직군으로 도전 아마 했을 텐데 그 도전에 있어서 세 개가 다 들어가게 되면 아 얘는 원래 공기업을 준비했던 친구구나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 다음에 반도체 공중교육을 많은 학생들이 받아요. 그러면 통상적으로 하나 두 개 정도밖에 안 받죠. 하나 받으면 충분해요.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재학생인데 의지는 선의의 의지. 그러니까 내가 반도체 산업에 가고 싶기 때문에 반도체 교육을 한 8개인가 9개 받았어요. 그리고 그 내용을 모두 다 적어요. 그런데 실제로 이 학생은 그런 외부 교육 이전에 내가 학부 연구실에서 랩에서 진행됐던 단위공정 관련된 에피소드를 갖고 있었던 매우 훌륭한 인재인데 오히려 면접은 뭐로 흘러가? 외부 교육 이렇게 많이 받았어요. 뭐 이쪽으로 흘러가는 거죠. 결국 뭐냐면 이 경험을 내가 만약에 기재했을 때 서류 단계, 특히나 면접장까지 갔을 때 어떤 식으로 그림이 그려질 거냐 이 시나리오를 그리고 나서 기재해야 되는데 앞단에서 무조건 많으면 좋다라고 해서 다 때려 넣게 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는 거죠. 그런 그림을 그리는 작업이 구직자라면 꼭 필요합니다. 명쾌하게 답변해 주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팩트체크 가볼게요. 자, 두 번째는요. 이것도 궁금하죠. 경력이 3년이 안 되면 무조건 신입으로 지원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되나요? 신입으로? 자, 통상 경력 채용은 한 3년 차 이상이죠. 그쵸? 그래서 만약에 저 질문이 2년이라고 하면은 질문을 안 할 거예요. 2년 정도 경력은 경력으로 도전하는 것 자체가 거의 희박하기 때문에 신입으로 써요. 근데 케이스는 두 가지입니다. 특히 지금 반도체 팹리스나 후공정 같은 필드는 지금 2차 전지도 그러한데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관련된 부분에 대한민국의 생산이 늘어나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하는 외국계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의 경력 채용은 4년 차로 만약에 뽑는다라고 공고가 올라와도 네. 3년 도전으로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경력으로 그냥 지르는 거죠. 하지만 정형화된 채용 포메이션을 유지하고 있는 대기업이라고 하면은 경력 기간이 충족이 안 되면 그때는 신입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기 두 가지 케이스에 맞춰서 올드루키들은 의사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 두 가지 케이스가 좀 헷갈리신다 하면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1대1 미팅을 통해서 또 알아가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보여주시죠. 짜란. 공백기가 길면 스펙이 아무리 좋아도 대기업에 최종 합격할 수 없다. 이거 좀 슬픈데요. 사실인가요, 선생님? 극단적으로 생각해서 경력이 10년이다. 뭐 그러면 당연히 취업은 어렵죠. 그러면 도대체 여러분들을 판단하는 임원분들 머릿속에 있는 경력과 나이의 마지노선은 어느 정도가 일반적일까? 요 추정을 해보면 되는데 예전부터 우수한 대학을 나와서 공부를 열심히 한 우수인재들이 공대생이라고 하면 별회사 시험에 도전 가능하고요. 문과라고 하면 행정고시, 외무고시에 도전이 가능하죠. 그런데 그 힘든 도전을 해가지고 다 합격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서울대 법대 나와서 40 패스하는 친구도 30%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우수인재들이 사회에 기여를 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이거 예전부터 이래 왔었죠. 그러면 남학생들이나 여학생들이나 정상 졸업을 하고 나서 고시에 한 3년 정도는 투자를 일반적으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기간은 인정을 해주고 어느 정도 받아주는 공백과 나이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선을 여기서 넘었다. 그런데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이 있다. 네. 그러면 괜찮은데 전혀 경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 기간을 넘어서게 되면 그때는 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이와 공백 관련된 부분을 진행하고요.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경력 계산 자체가 여러분들과 기업이 다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경력 기간은 공백 기간의 카운트는 입학년도 졸업연도예요. 여학생이면 4년 플러스 알파는 다 공백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졸업료에는 이건 졸류 괜찮은 거야. 뭐 이렇게 자체적 해석을 하는데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두 가지 포인트를 보고 각기 상황에 맞춰서 의사결정을 내리셔야 됩니다. 그럼 한 5년, 6년 되면 좀 힘들다라고 정확하게 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세 가지 질문 여러분들도 많이 궁금하셨을 텐데 선생님의 답변이 많은 도움 되셨을 것 같고요. 빠삐뿌빼뿌님이
경력 쌓는 게 먼저라 생각해서 자격증 취득에 소홀했습니다. 요즘 채용 트렌드에서 경력과 자격증 중 어떤 걸 더 좋게 보나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경력이 예를 들어 내가 지원하는 산업과 직무와 매칭이 되는 경력이라고 하면 매우 좋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재학생들 텔레치스 같은 회사의 팹리스 기업의 면접을 좀 대비하고 있는데 여기가 텔레치스가 판교 지역에 있고요. 우리나라의 대표적 팹리스인데 규모가 그다지 크진 않아요. 근데 연봉도 한 4천 한 초반 정도는 주고 있죠. 그러면 내가 학부 졸업생이 취업을 못해서 대학원에 가가지고 석사 논문을 쓰는 그 과정과 내가 실제 자율주행 관련된 팹리스 회사에 들어와서 레이아웃과 디자인하우스의 툴을 배우면서 2년 동안의 기간이 흘러가게 되면 그게 당연히 석사보다 공학적 역량은 더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격증이 중요한 시대가 아니라 본인의 경력이 더 중요한 시대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격증은 공기업을 내가 타겟팅한다. 그러면 기사 자격증과 공급에서 요구하는 자격증이 필요하고요. 금융 IT. 요즘 은행권에서도 IT 채용이 많은데 이 금융 IT 채용에서 가산점을 주는 자격증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런 건 누가 봐도 어떤 은행이나 공기업 같은 명확한 타겟팅, 거기서 점수화시켜서 나에게 가점을 주는 자격증, 이런 거는 고려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런 거보다 내가 일반적 기업에 도전한다 치면 증보다는 경력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뉘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다음 질문 볼게요. 우리 가나다라 마바님이 남겨주셨는데 삼성전자 DS 쪽 지원하려고 하는데 반도체 관련 경험이나 이력이 없어서 그러는데 NCS 반도체 교육이나 뭐 공정 실습 찾아서 수료증 받는 게 도움이 될까요? 좋을까요? 라고 물어봐 주셨어요. 이번에 제 삼성 면접장에 그 다음에 기술 직군으로 면접장에 올라간 DS 채용 도전자들 중에 네. 반도체 공정교육을 안 받은 친구는 이제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교육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다른 친구들도 공부를 하고 오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나 삼성의 PT 면접장에 갔을 때 그 다음에 2차 전지 장비사에서의 질문들을 보면 단위공정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을 받는 건 필요해요. 그런데 그게 채용의 전부가 절대 아니고요. 원전공의 공학 에피소드와 강점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질문 주신 분은 우선 교육은 하나 받으시고요. 그 다음에 내 공학 경험을 어떻게 녹여내는지가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네, 자, 다음 질문 또 빠르게 볼게요. CMP 연구실에서 학부 연구생을 6개월간 진행했고 이번에 졸업 후에 패드 개발팀 인턴을 하게 됐습니다. 인턴 직무가 R&D 직무인데 차후 설비기술 직무에 지원할 때 문제가 될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특정 공정에 쓰일 수 있는 패드 개발이니까 아마도 비칠 금속 관련된 제재 연구가 이루어질 거예요. 그럼 패드 개발이 이루어질 때 불량 이슈에 대한 대응을 하기 위하여 회사에서 당연히 분석 장비를 쓸 거고요. 데이터 분석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렇다면 그런 데이터 분석에 대한 경험은 내가 반도체가 아닌 전혀 다른 산업, 2차 전지 생산 기술, SK온과 LG 엔솔도 23년 상반기 때도 채용이 당연히 많겠죠. 거기 도전할 때도 내가 보탬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장비의 내부적 구성을 교육하는 교육과정은 전무하기 때문에 많은 엔지니어들이 CS 엔지니어로 쓰게 되지만 장비를 거의 모른단 말이죠. 하지만 본인은 장비 관련된 구체적 경험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외산 장비나 국산 장비 연구 개발, 외산 장비 CS로 갈 때도 너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삼성을 만약에 제가 세부 전공을 들어봐야 되는데 설비를 간다고 해도 너무 좋은 경험이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차 전지 생기에서도 활용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좋은 경험인데 지금 중요한 거 저 학생한테 제가 좀 추가적으로 첨언하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외산 장비 회사라고 하면 어학 등급이 어느 정도 확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인턴만 하다가 어학 점수가 낮아지게 되면 그건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적성 시험에서 떨어지면 또 삼성이나 하이닉스 가기가 어려우니까 언수출 공부는 함께 해야 돼요. G샷은 수리출이면 되는데 SK까지 커버한다면 언어도 좀 공부를 하셔야 되니까 좋은 경험을 하면서 이것도 어학과 인적성도 함께 끌어가는 작업을 수행하게 되면 상반기 좋은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놓칠 수 있는 부분까지 선생님께서 캐치해서 이렇게 딱 말씀해 주셨어요. 자, 다음 분은요. 이번 하반기에 매 서류 작성할 때 기업마다 같은 직무라도 차이가 있어가지고 직무 분석에 시간 할애를 너무 많이 하셨대요. 내년 상반기는 어떻게 대비하는 게 좋을까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직무 분석이라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이 직무를 몰라요. 그래서 내가 이 직무를 알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뽑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 직무에서 하는 일은 이미 정해져 있고요. 내가 살아왔던 삶도 이미 정해져 있죠. 그러니까 직무 분석을 어느 정도 해서 약간의 연결고리만 잡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냐면 네. 아니 내가 노강을 모르는데 어떻게 ASML에 가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ASML의 복잡다양한 미러 구조를 제대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진동이라든가 열해석 관련된 영역도 필요하겠죠. 그러면 노강도 알고 가지만 거기에 너무 에너지를 낭비하지 말고 나의 해석 역량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2차 전지 업종에서 지금 가장 화두가 되고 있는 게 스마트 팩토리예요. 그러면 내가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이런 건 잘 모르지. 어느 정도는 알고 가겠지만 궁극적으로 내가 뽑히기 위해선 내가 갖고 있는 AI적인 역량, 내가 보유하고 있는 3D 프린팅 관련된 공학 에피소드로 나를 뽑는 거죠. 그러니까 직무 공부에 너무 올인하게 되면 시간이 낭비가 되고 그러면 자소서도 많이 못 쓰게 되고 궁극적으로 내가 뽑히는 이유하고도 거리감이 생기는 거야. 항상 중심은 여러분들입니다. 나의 이력을 어떻게 정리하는데 더 많은 에너지를 투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질문이 이번에 처음 취준하셨던 분 같아요. 이번 하반기 채용 인원은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 궁금해하시네요. 지금 2차 전자 반도체는 일반적 수준, 2차 전지는 좀 늘어났던 수준, 방위산업도 늘어났던 수준, 바이오 산업도 조금 늘어난 수준인 것 같고요. 은행도 작년 하반기 정도는 유지가 됐어요. 근데 상반기 넘어가게 되면 금융권은 채용이 좀 줍니다. 은행이 원래 그렇고요. 건설사도 상반기 채용이 줄고 또 요즘 건설업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 데는 좀 어려워질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수출 주력 산업은 채용 흘러가고요. 한 가지 변수는 문과 학생들이 많이 도전하는 데가 스타트업인데 지금 자금 경세, 이제 IPO라든가 매각이 좀 어려워지고 있고 자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죠. 그리고 이제 코로나 이후에 다시 또 이제 대면 채널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서 스타트업들의 사업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런 부분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음 질문은요. 취업이 아닌 다른 걸 준비하다가 2년 정도 공백기가 생겼습니다. 준비한 시험이 이제 지원할 직무와 연관성이 적어서 걱정인데 해결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어요. 자, 예를 들어 제 학생인데 이공계예요. 네. 그런데 이공계인데 2년 동안 내가 행정고시에 도전했어요. 그러면 그 행정고시라는 부분보다는 변리사 시험을 준비한 게 조금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 약간의 거짓말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면 이 바닥은요, 제가 뭐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열심히 했어도 답변 못하면 안 한 거고요. 안 했었어도 답변하면 한 거라서 약간 좀 여러분들 좀 융통성을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살짝 이렇게 좀 변형을 해도 괜찮다. 그죠? 좋습니다. 그럼 또 누군가 물어봐요. 선생님 그랬다가 나중에 변리사 시험 1차 시험 과목 물어봐가지고 저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또 물어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럼 제가 얘기하죠. 그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거. 그러니까 이 바닥은요. 어느 정도는 리스크를 안고 가져가는 거지. 뭐 이거 한다고 이게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은 좀 유두리 있게 추천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패를 던지고 그 뒷마무리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일단 여러분 선생님께서 이렇게 노하우를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러브다이브님은 또 서류는 다 붙는데 1차 면접에서 다 떨어졌어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모르겠어요. 자소서를 갈아엎어야 하나요? 이렇게 하셨습니다. 1차 면접에서 떨어진 이유는 면접을 못 봐서인데 자소서를 갈아엎을 필요는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본인 면접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고려하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진짜 저하고 만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말로 전달이 안 되고 모의 면접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올드루키들이 만약에 이직 경험을 얘기할 때 너 도대체 여기 왜 왔냐. 그런데 기존 조직에서 회사 내부적인 비리 같은 부분을 내가 알게 됐고, 근데 이거는 하지 말아야 될 말이에요. 해리포터 영화에 나오는 볼드모트 같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지만 그런 걸 내뱉는 순간 면접은 3,000%로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면접에 떨어지는 이유는 면접 자체가 종합예술이라서 제가 어떻게 알아 이렇게 말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모의 면접 한번 보고 의사결정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떤 분이죠? 러브다이브님 얼른 들어오세요. 저희 종합반이나 한 달 반으로 들어오셔서 모의 면접 꼭 선생님과 함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짧을 것 같은데 입사하는데 혹시 나이 제한 있나요, 선생님? 삼성 합격자들의 재학생이 초탈한 1,000명이 훌쩍 넘는데요. 제가 최근에 가장 나이 많게, 그러니까 경력이 없는 상황에서 신입으로 들어간 케이스가 34살이거든요. 근데 이 케이스는 제가 지금 기억하고 있다는 건 그 제 수많은 데이터들 중에 아주 극단적 케이스예요. 그래서 나이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고시 실패자들이 취업 시장에 돌아오는 나이 기준을 잡고 그게 아니라라고 하면 눈높이를 낮춰서라도, 저는 눈높이를 낮춘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눈을 넓히는 거예요. 좀 더 넓게 보고 타겟팅을 해서 올드루키로 건너가는 그런 전략을 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우리 선생님과 함께 강의를 좀 들어보실 텐데요. 이번 강의는 이제 막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이 들어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뭐냐? 여러분, 취업 전략 짤 때 직무 선택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직무 선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풀어주시겠습니다. 이게 저 케이스로 좀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문과 학생들도 라이브 많이 볼 것 같으니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제 학생인데 베트남어를 전공했어요. 그 여학생이에요. 그리고 베트남 인턴을 했어요. 그러면 베트남 인턴은 주로 이제 패션이나 운동화 뭐 이런 파트에서 패션 밴드업에서 베트남에서 해외 인턴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학교 다닐 때 베트남어 어학 공부에 집중했기 때문에 경영이라든가 뭐 이런 복수 전공 못했고요. 여학생들이 많이 진행하는 마케팅 공모전이나 대회 활동은 없었어요. 그리고 이번에 삼성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우선 삼성전자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전자가 반도체 만드는 DS가 있고 완제품 만드는 DX가 있죠. 그 DX 안에 나뉘어지는 게 TV 만드는 사업부, 모바일 사업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가전 사업부가 있고 여기 네트워크 장비 만드는 넷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자가 이 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총괄이 있어요. 한총은 국내에서 이런 완제품 제품을 판매하는 내수 판매 영업 조직입니다. 그 다음에 저를 만났을 때 이 친구가 우선 생각했던 건 선생님 저는 베트남어 전공이라서 해외 영업을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삼성전자 DS에서 여기 있는 이 모바일 쪽은 고스펙자들이 많이 쓴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중에서 제일 좀 선호도가 떨어지는 건 TV와 휴대폰, 가전 중에 가전이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를 지원하겠습니다. 라고 스캔 미팅 초반 때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친구는 여기를 쓰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베트남어 어학 전공이라는 글로벌 역량은 있어요. 하지만 경영과 마케팅 관련된 이력이 전무한 친구. 하지만 이 친구도 경쟁자들 중에 경영학도들이 인원수가 상당히 많죠. 그러면 상위권 대학 여자 경영학도들은요 다 어디를 생각해요? 마케팅을 꿈꿔 오고요. 이 꿈에 다가가기 위해서 다양한 대외 활동과 공모전 도전을 하죠. 그러면 소비자 마케팅 관련된 마케팅 인사이트가 이 학생은 없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VD 쓰면 안 되고 MX 쓰면 안 되고 가전도 쓰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네트워크 장비 쪽이라고 하면은 여기는 5G에서 이제 6G로 넘어가게 되면 6G에 들어갈 수 있는 중계기를 판매합니다. 그럼 중계기 판매하는 시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가 제일 수출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이고요. 그 다음에 2등이 미국이고요. 3등이 베트남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베트남에 수출을 많이 하는 거다 보다 소재 부품 장비입니다. 결국 베트남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이동통신 서비스의 중계기 시장이 그다지 크지 않죠. 네트워크 장비 사업부에서 보는 건 브릭스 같은 큰 시장이거든요. 그럼 여기도 쓰면 안 돼요. 그 다음에 그럼 선생님 저 반도체 써야 되나요? 반도체는 우선 쓰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그냥 입지로 치면 의대 중에 서울대 의대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너무나 힘든 도전이 돼요. 그럼 이제 어디를 써야 되냐? 삼성 SDI가 있고요. 삼성 전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가 있어요. 디스플레이는 요즘 채용이 없어요. 영업 채용은. 그러면 SDI고 전기로 봐야 되는데 베트남어의 활용도는 SDI 쪽은 또 있겠지만 전기 쪽이죠. 큰 거죠. 왜? 베트남은 전기 삼성 전기의 메인 클라이언트가 삼성전자예요. 결국 삼성전기는 여기 있는 전자, 특히 MX 본부에 많은 매출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MX 사업부의 본부 공장이 어디에 있다? 베트남에 있는 거죠. 그러면 나는 마케팅, 대외 활동 이런 건 없어. 하지만 베트남 생산 거점에서 업은 다르지만 패션 제조업체에서의 인턴 생활을 내가 해왔기 때문에 동일하게 베트남에서 생산이 벌어지고 있는 모바일 사업 본부에 그 법인과 법인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는 B2B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기로 간다. 이런 도전을 해야 되겠죠. 실제로 이거 제 학생도 이번에 면접 보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실 때 그래? 나는 여기서 어디를 써야 되지? 라는 의사결정은 실제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도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없게 되면 실수가 또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중에 지금 또 있을 텐데 4학년 올라가는 친구들. 그러면 4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은 내년 3월에 시작되는 삼성 하계 인턴이 삼성에 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기회예요. 그렇죠? 왜? 여기는 이제 올드루키들이 없잖아.
올드보이들은 없고 프레시한 여러분들이 리그예요. 그런데 내가 기계과다? 그러면 삼성 기계과 선배들 가는 거 보니까 설비로 가던데? 그런데 설비 채용은 인터넷에는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면 어디를 쓰게 되죠? 설비와 가장 유사한 공정기술에 도전하게 되는데 공기 채용에서는 기계과 채용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럼 이 친구는 어디 써야 돼? 인턴이라고 하면 무조건 DX 쪽으로 턴하거나 SI를 좀 생각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 인턴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의사결정이 엄한 데 쓰게 되면 또 안 되는 거고, 앞서 말씀드린 나의 경험에 대해서 객관적 판단을 못하게 되면 또 서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어렵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꿈이 있으면 저하고 좀 만나서 이런 것들 좀 의견 조율을 하면은 확실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선생님께서 또 직무에 대해서 강의 또 자세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위포트였습니다. 감사합니다.